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헤르손, 강북 헤르손이죠. 헤르손이 이제 드네프르강 이북, 이남 다 있는데 강북 헤르손 지역에서 완전히 러시아군이 녹아내리고 있죠. 전황 소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건 준비는 안 했습니다. 다른 데서 잘 다루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이 지금 이 시간 현재 1318원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며칠 전에 누구랑 얘기할 때 야, 환율이 한 1300원까지만 내려가 줘도 그 환율에 의한 인플레 압력을 많이 막을 텐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막아야 되거든요. 하나는 인플레 압력 막아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자율이 너무 높아가는 걸 막아야 되고요. 그런 와중에서 무역 수지가 너무 커져가는 거를 막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업이나 이런 것들이 번지는 걸 막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건축 경기 같은 게 너무 위축되는 걸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막아야 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이게 막 치솟아 버리면은 별로 안 좋죠, 사실은. 환율이 높아져 가지고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출이 지금 이런 게 수출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이 차이나 디커플링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경기가 죽으니까 우리 소부장을 안 사가죠.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을 안 사가죠. 반도체 확 죽었죠. 중국 쪽에서. 근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제조업 기제가 만들어졌냐. 그게 아직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몇 년 좀 고생해야 됩니다. 개신 고생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세계 자원 시장이 좀 싸지면은 우리가 무역 수지가 그렇게 적자가 크지 않는 상태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역 외 수지가 워낙 흑자가 있으니까 버텨갈 수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무기 K 군수, K 무기가 K 방산이 왜 강할 수밖에 없는지. 올해 지금 계약고 기준으로 거의 2위 할 것 같거든요. 세계에서 계약고 기준으로. 왜 강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설명을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세 가지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그 러시아 쪽이 이제 작살나고 있는 상황이 좀 관계가 있죠. 당연히 루소나치의 참패죠. 이 러시아 군부가 굉장히 미묘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푸틴이 주도한 게 아니라 이 소로비킨 그 악마라고 불리는 이자가 주도를 해서 소이구 국방장관이 패를 받은 거거든요. 그 소로비킨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Маневр войск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ен в ближайшие сроки. Соединения части займут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в инженерном отношении оборонительные рубежи и позиции на левом берегу реки Днепр. 네. 저자가 이제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저 화면은 원래 트위터에 나왔다는 화면인데 제가 트위터에서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유튜버 중에 이제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가 이제 미국 유튜버에 잭 브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 가려진 게 잭 브로시 얼굴인데 잭 브로시 땡큐 미스터 브로. 예. 그러고 이제 이거를 패를 받아서 소이구 국방장관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Приступайте к отводу войск и примите все мер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переброску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вооружения и техники за реку Днеп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게 혹시 함정이 아닌가 해서 이제 헤르손으로의 진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또 러시아군이 그렇다 그래서 완전히 그 강북 헤르손에 한 명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소규모 전투를 해가면서 밀고 내려가는데 또 거기에 버티던 러시아군들은 완전히 괴멸하고 난리가 아닌 모양이에요. 지금 상태가.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보면 꺼리튜브가 잘 다루고요. 군사 돋보기라는 분이 잘 다룹니다. 정확하게 다뤄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두 분을 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보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러시아 안에 이제 그 루소나치들, 강경파들이죠. 이 강경파들이 지금 모여서 쑥덕거려서 지금 푸틴 욕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봉숭아 학당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러시아 국영 방송에서 저 여자가 저게 이제 저기 푸틴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자죠. 저 여자랑 이제 좀 어떻게든 온건하게 푸틴을 좀 옹호해 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봉숭아학당 논쟁 붙는 걸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광대들의 행보입니다. Ну, нужен ли нам контроль над островом Змеиный? Вот вопрос. Больше нет? В А данный Одесса, 노란 글씨가 여자입니다. Нет. Николаев, Я передумали?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иваю, что нам не нужно сейчас играться в то, что мы уже проиграли. Эта война будет долгой. Мы уже четко знаем, чего в этой войне... Но играться в то, что уже выиграли, тоже еще большее заблуждение. Возможно, но я считаю, что грех уныния это вот гораздо хуже, чем то, что когда мы... Причем здесь уныние? Простите. 예, 말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오르고 아주 그냥 그 분통이 터져가지고, 저 루소나치의 이제 그 간판 스타거든요, 저 여자가. 근데 우리 푸틴이 저 바보같이 돼버려서 왜 저러고 있어 하고서 그냥 댕댕댕댕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좀 국론이 완전히 분열이 된 거죠. 국론이 분열이 됐고, 러시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푸틴이 너무 강고하게 개인 권력을 굳혀놨기 때문에 약간 러시아 국민들이 대규모의 저항을 벌이지 않으면은 궁정 쿠데타, 그러니까 권력 내부에 있어서의 쿠데타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권력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려면 러시아 국민들이 대규모의 저항을 벌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푸틴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불가리아 쪽의 뉴스죠. 불가리아 쪽의 뉴스에 의하면 결국 미국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그쪽의 타우러스, 그러니까 공대지 순항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수호이 27인가 거기에다가 24인가 거기에다가 지금 장착하는 것을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한다. 근데 그거가 직접 보시면 그게 그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혹은 사실인데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는지 혹은 준비는 돼 있는데 준비는 시키고 있지만 아직 우크라군한테 실제로 그 무기를 준 건 아닌 건지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무기를 보시고 이 무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먼저 제가 왜 머리 가죽 벗기기라고 했냐면 이 무기를 이제 스톰 섀도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줄임말로 이제 영어 약자를 따서 NVIDIA가 붙인 이름이 SCALP입니다. 스캘프. 그런데 저게 이제 중위법인 게 스캘프라는 게 이제 동사인데 사람의 머리 가죽을 벗기다예요. 칼로 도린 다음에 확 벗겨버리는 거. 인디안들이 머리가죽 벗긴다 그러는데 인디안만 벗기는 게 아니에요. 저게 영어에 저 동사가 있을 정도니까 스캘프라는 동사가. 사람의 머리가죽을 벗긴다. 이게 스캘프라는 동사인데 정말 보고 있으면 살벌합니다. NVIDIA의 홍보 영상을 잠깐 한 30초 보시겠습니다. 예, 놓으면은요, 저렇게 한 500km를 순항을 하는데 수출 모델은 한 250km 간다 그래요.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타우루스랑 같은 거예요. 그 타우루스보다 조금 더 무겁고요. 타우루스보다 앞에 폭탄이 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크라군이 저런 무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케르치 대교 작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 공급망 다 작살 나는 거고, 만약에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 같은 걸 사용해서
민간인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면 저런 거 놔가지고 우크라도 말하자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민간인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발전소를 팬다든지 근데 그게 전쟁 범죄라 그러더라고요. 발전소 폭격하는 것도 뭐 아니면 군사기지를 러시아 안에 있는 군사기지를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생기겠죠. 아니면 아예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을 항복할 틈도 안 주고 다 그 요소를 끊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지금 점령 지역을 한 15만 명, 20만 명 그 러시아군 공동묘지를 만든다든지 그 정도로 치명적인 무기예요. 저거는 그 에이테킴스 300km 나간다는 탄도미사일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실 준비만 시켜놓고 러시아를 협박하는 카드다. 미국이나 나토 쪽이. 너희 그 민간인 그런 거 막 무차별하게 이렇게 파괴하지 마. 안 그러면 너희도 작살날 거야.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튼 안 줬다라는 사용했다라는 증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말만 무성해요. 사실 헝가리 그 신문의 보도랑 그걸 인용한 것들 외에는 아직은 별로 그렇게 얘기가 없어요. 자, 여기 이런 상황 아래서 이제 한국 무기가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중국은 또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니까 이제 러시아는 루소 나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이제 퇴출입니다. 저건 이미 퇴출됐고. 그 중국은 어떠냐? 이번에 주하이 에어쇼에서 결국 제가 엊그저께 거기서 나온 거 그 동영상 YTN 거를 잠깐 참고 동영상으로 틀어드렸지만 결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이 내세운 물건은 한 4 정도예요. 하나는 J-20, 또 하나는 저 대형 수송기 Y-20이라는 대형 수송기. 그 다음에 저기 저거죠. 지금 우리 철룡을 제가 갖다 놨는데 저런 거 비슷한 거를 그러니까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 아까 보신 스캘프랑 비슷한 거죠. 네, 스톰 섀도우랑 비슷한 거. 장거리 순항 미사일. 저게 무서운 무기들이거든요. 그런 걸 또 하나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그 미극이 아래 달려 있는 킨잘입니다. 근데 킨잘과 똑같이 생긴 거를 또 이번 주하이 쇼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예, 킨잘이라는 건 이제 그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어저께 좀 설명드렸죠. 탄도로 나가서 대기권 진입할 때 물수제비처럼 통통통통통통 뛰어서 대기권 진입하는 것. 그래서 물수제비처럼 통통통통 뛰기 때문에 이게 탄도 예측이 좀 어려운 그 탄도탄에 기초한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사실은 탄도탄인데 재진입하기 전에 그 대기권 그 맨 위층에서 통통통통 뛴다. 그 차이입니다. 저거는. 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쏘면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통통통통 뛰다가 톡톡 들어온다. 뭐 이 소리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저거 가지고는 앞으로 뭐 한국에도 못 돼요. 그러니까 물량은 모르겠는데 무기의 질과 파워로는 한국에도 갖다 대지 못합니다. 저 정도까지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북한 자유화 때 한번 이렇게 어깨로 확 중국을 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한 그 보복 수단과 확실한 방어 수단을 갖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중국을 어깨로 못 민다고요. 그 때가 됐을 때. 그런 거지. 만약에 그런 리드가 없다라 그런다면은 별로 그렇게 사실을 저는 겁은 안 내요. 근데 이제 워낙 덩치가 있으니까 걔들이 뭐 국방비를 우리의 4배쯤 쓰니까 최소한 4배 이상 쓰니까 그리고 국방비의 계상이 안 된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지출을 하니까 저런 회사들이 다 인민해방군 소속 회사들이거든요. 그 뭐 중공업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녹여가지고 막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긴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또 한두 건 더 하면 한 200억 달러 하겠죠. 지금 170억 달러 찍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기 수출에서 그 기준점이 2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요. 하나는 뭐냐면 계약고, 그러니까 주문 수주 계약고로 계산하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금이 아니고 무기의 납품. 여러분 입금이라는 건 뭐 중간에 여러 번 흩어져서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계약이냐 납품이냐 그 둘만 딱 봐요. 보통 이 무기 거는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SIPRI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원에서 그렇게 봅니다. 계약고로 보든지 납품으로 보든지. 근데 이제 통계는 스톡홀름에서는 통계를 낼 땐 납품으로 잡습니다. 통계를. 저는 이제 계약고 베이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자, 러시아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강제 퇴장당했고요. 중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강제 왕따 당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중국을 미국이 또 나토가 또 서방이 자유세계가 중국을 사고 뭉치다. 그래서 사실상의 adversary 그러니까 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제 무기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흔쾌히 나설 수 있는 나라는 많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파키스탄 무슨 뭐 미얀마 뭐 아프리카에서 앙골라 또 아프리카에서 알제리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뭐 그 정도 한 대여섯 개 나라만 우리는 진심으로 중국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나머지는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 왕따 당한 거예요. 중국은 지금 무기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 기준으로 프랑스가 올해 뭐 한 108, 90억 하겠냐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2020년에 프랑스가 계약 기준 즉 주문 기준으로 49억 유로를 했고요. 2021년에 계약 기준으로 프랑스가 117억 유로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로가 달러랑 거의 비슷하죠. 0.9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달러라고 0.98. 네, 1달러 0.98에 오늘. 예, 그러니까 뭐 같이 같다고 본다면 결국 우리가 170억 달러 했다는 얘기는 프랑스가 170억 유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200억 달러 글쎄요. 그렇죠. 힘들죠. 힘들어요. 계약 기준으로는 저희가 지금 올해 아마 세계 2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 기준으로. 참고로 이제 납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납품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6위였고요. 그때 이미 중국을 제쳤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납품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 아까 말한 SIPRI 그러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원은 납품 기준을 보든지 계약 기준을 보든지 그래요. 그 2020년 납품 기준표입니다. 저게 SIPRI에서 거기 보면은 중국이 7억 6천만이고요. 한국이 8억 2,700만입니다. 근데 저게 단위가 달러가 아니에요. 얘들이 달러를 트렌드 인디케이터 밸류 TIV라는 걸 씁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계약에서부터 납품까지가 뭐 4년이 걸리기도 하고 3년이 걸리기도 하고 5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납품되는데 이걸 어느 때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정할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달러로 계산했고 어떤 데는 유로로 계산했고 어떤 데는 위안으로 계산했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할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SIPRI에서 저거를 그 자기들의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가중치를 둬가지고 소쿠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TIV라고 트렌드 인디케이터 밸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꼭 달러는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러나 나름대로는 저걸 이렇게 유의미하게 뭐 특정 기축통화 달러면 달러, 유로면 유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의미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SIPRI에서는 저걸 보실 때 단위가 TIV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저 표를 보실 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이제 납품 기준으로 하면 2020년에 미국을 한 1000점으로 본다면 저게 이제 미국이 말하자면은 93억 7,200만 TIV거든요. 미국이 한 3분의 1쯤 하죠. 러시아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의 한 절반하고 러시아가 한 15에서 16%, 20%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프랑스가 쫓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프랑스를 넘어서 저 러시아가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얼마가 지금 남아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이 1년에 한 1,000억 달러, 1년에 그렇죠. 200 빌리언쯤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2,000억 달러쯤 되는데 그 중에 미국이 한 절반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이 절반 한 3분의 1은 아니고요. 3분의 1? 뭐 3분의 1쯤 하고요. 미국이. 절반에서 3분의 1 왔다 갔다 미국이 절반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1,000억 달러 가지고 나눠 먹는 건데 그 중에 그 나머지 중에 한 30% 그러니까 한 300억 달러 전체 한 300억 달러 정도를 러시아가 한다. 그리고 프랑스가 한 200억 달러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 갉아먹고 프랑스 갉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좀 갉아먹고 뭐 이렇게 돼서 스페인 갉아먹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탈리아 좀 갉아먹고 그러면 중국도 좀 갉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야 이렇게 가다가 이거 연에 한 6, 700억 달러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미국도 좀 갉아먹고 거기다가 미국 국내 시장도 좀 들어가고 아주 특이해요. 우리 지금 포지셔닝이. 그래서 지금 한국이 2022년 계약 기준으로 아마도 2위 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프랑스는 올해 우리가 이제 프랑스랑만 이제 남은 건데 프랑스는 이제 그 신규 계약도 있지만 후속 군수 계약이 많을 거라고요. 이 무기 장사해 온 지가 오래된 집이니까 옛날에 팔아놓은 거 뭐 부품 팔고 업그레이드 팔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올해 계약고 중에 후속 군수 지원 빼고 신규 계약만 따져보면 그건 우리가 프랑스보다 훨씬 앞질렀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규 건 말고 후속 군수 지원 건이 있으니까 이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그 컴퓨터, 대형 컴퓨터 같은 거, 대형 기계류를 팔면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장사를 하면 결국 회사의 일상적인 그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냐면 정기 ASB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컴퓨터 서버를 팔면은 보통 연간 AS 계약을 8% 정도로 맺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서버를 1,000억씩 파는 회사야.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한 10년을 하고 나면 1조가 딱 깔려 있으니까 제가 1년에 서비스료로만 받는 게 800억이에요. AS만 받는 게. 그래서 그걸로 회사를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 쓰고 엔지니어 돌리고 개발하고 회사 살림을 하고 새로 영업하는 거에서 남는 마진에서 이제 그게 순마진이 되고 뭐 이런 비즈니스예요. 그 비즈니스가. 군수도 그럴 거라고요. 군수도 그러니까 이게 후속 계약 프랑스 같으면 지금 구조가 후속 군수 지원이 꽤 많을 거예요. 그거 빼고 올해 신규 건만 딱 따지면은 아마 우리한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후속까지 포함해도 우리한테 안 될 수 있어요. 올해 아마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이상한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부터 이제 한국 무기가 왜 이렇게 잘 팔리고 이렇게 강한 거야? 그 원인이 한 3가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저께 썼더니 도감 뭐 별거 다 갖고 있죠. 위성서부터 뭐 잠수함에 뭐 구축함에 별거 다 갖고 있어요. 이게 풀세트로 갖고 있어요. 저기 오른쪽 끄트머리는 저 비공인데 실제로는 천궁을 쓰고 싶었는데, 네, 저기 그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천궁을 쓰고 싶었는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요. 천국이 이쁜 사진이 없어서 비공을 써놨으니까 비공 사진 걸어놓고 천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이제 저기에서 보면은 대충 보면은 다 좀 물론 철룡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저 철룡 미사일 저거 빼고 나면 저건 좀 빼고 대충 저기 있는 게 다 일종의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서브 시스템과 모듈이 통합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5중 통합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게 우리밖에 없어요. 5중 통합을 하는 데가. 그러니까 미국 빼면, 또 러시아 빼면, 중국 빼면 자유진영에서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선
다영역 통합을 하려 그러거든요. 다영역, 멀티 도메인이라는 건 이제 현대 군사학에서 이제 우주, 사이버, 육군, 해군, 공군, 그래서 5개를 이제 5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걸 다영역 작전이라 그럽니다.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 그럽니다. 이 다영역에 걸친 그러한 무기를 총체적으로 다 만들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심각하게 그렇게 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영역 통합, 그 다음 플랫폼 통합이죠.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거의 다 플랫폼들이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주 로켓 위성, 고고도, 중고도, 유무인 정보 감시, 정찰, 통신. 그런데 사용되는 물건들은 하나하나가 다 플랫폼이거든요. 그 다음에 디젤 수소전지 AIP 잠수함. 아까 이거 플랫폼이란 말이죠. 잠수함 왼쪽 끄트머리 있는 거. 여러 가지 다 엮어야 돼요. 수소전지 무인 잠수정.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공격 원잠, 무인 원잠, 공격 원자력 잠수함, 무인 원자력 잠수함. 이게 다 플랫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나온 여기 그 구축함, 가운데 아래 있는 거. 구축함에서부터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 고속정 중에 하나죠. 우리가 110km를 갈 수 있는 고속정을 지금 최근 만들었으니까 차세대 초고속정까지. 저 일종의 다 플랫폼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투기, 그 다음에 AWACS 같은 특수목적 지원기, 공중급유기 같은 AWACS 이런 특수목적 지원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저피탐 무인 편대기라 그러죠. 저기 여기 사진에서 지금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거죠. 멍청하게 생긴 비행기. 저피탐 무인 편대기라고 한국에선 그러고 국방부는 미국에선 저걸 OBSS 그러니까 전투기에서 마치 전투기의 일부인 것처럼 밖에다 띄워놓고 쓰는 정찰도 시키고 미리 선봉도 세우고 하는 또 뱃속에다가 미사일도 한두 개쯤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 전투기의 일부인 것처럼 조종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OBSS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오리. 저건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이면 Unmanned Stealth Flying Wing이죠. 그러니까 무인 스텔스 전익기. 근데 저런 거 다 이제 말하자면은 다 하나하나가 다 플랫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헬기인데 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 중인데 이 헬기는 우리가 뭐 경헬기, 중헬기인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 중이 가운데 중이고요. 경은 가벼울 경자인데 또 그 다음에 LAH 또 경공격 헬기라 해서 그 경무장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헬기 자체는 경헬기가 아니에요. LHH가 2000마력인데 왜 경헬기입니까? 경헬기는 라이트급은 1000마력 이짝저짝이에요. 1000마력 안 되는 헬기도 수두룩해요. 우리 500MD가 1000마력이 안 되잖아요. 코브라도 1000마력 안 될걸? 라이트급. 그 다음에 미들급. 미들급은 2000마력에서 4000마력, 2000마력에서 4000마력까지죠. 그러니까 4000마력이면 벌써 아파치, 블랙호크, 수리온, 마리온이 4000마력급입니다. 2000마력이면은 우리 LAH고. 그게 미들급이고 헤비급이면 이제 5000, 6000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한 9000쯤 되는 게 9000이 되는 게 저게 치누크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개발 중인 차세대 디파이언트 이거는 뭐 11,000 정도까지 올라가죠. 엔진 그 급의 엔진을 좋은 걸 쓰면 11,000, 12,000까지 올라가요. 그 헤비급이에요, 그건. 벌써 6,000, 뭐 7,000, 8,000, 9,000 마력수가 아니 그게 왜 헤비급이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말 6,000마리가 끄는 거랑 똑같은 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력이라는 게 말 한 마리 끄는 힘이거든. 우리 자동차 웬만큼 뭐 괜찮게 굴러가는 거 한 150마력 할걸요 지금? 그러면 수리온 헬기가 한 번 뜨면 그런 자동차 한 150마력이니까 20대에 26대가 쓰는 자동차 엔진 26개를 가지고 뜬 거랑 똑같아요. 수리온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그걸 9,000마력이다 그러면은 그런 자동차 엔진 600개를 쓴 건데 그게 치누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헤비급이라고 봐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씬한 공격, 아파치 같은
그런데 좀 앞에 두 사람이 앉아서 그렇게 날씬하지 않은 유선형으로 싹 잘생긴 거, 그걸 이제 요새 어택 레코너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 정찰 헬기.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레이더 X, 그게 3,000마력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리온보다 하나 낮아요. 1,000마력이 낮아. 3,000마력급의 레이더 X를 개발하고 있죠. 블랙호크나 이제 수리온은 기동 헬기라 그러죠. 무장을 하면 무장형 기동 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잠수함 같은 거 작전을 한다든지 특수 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용도에 따라서 공격, 그 다음에 공격 정찰, 그리고 기동, 특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앞에 거 라이트, 미들, 헤비는 체급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헬기에서 무인 쪽을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고공 정찰 같은 경우에 그게 1,000마력이 안 되거든요. 미국의 MQ-8C 같은 거, 파이어 스카우트인가 뭐 그거요. 파이어 스카우트의 신형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1,000마력이 안 되는데 마력수는 작게 하고 기계를 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6,000m를 올라가요, 하늘로. 그래서 15시간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로 감시 레이더만 돌리고 있는 애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축함을 몰고 나갔다, 호위함을 몰고 나갔다 그러면 하나 위에 딱 띄우면 6,000m 올라가면 예를 백령도 근처에서 딱 띄우면 걔가 어디까지 딱 보냐면은 청도에 있는 그 중국 잠수함 기지 넘어서까지 봐요. 저 산동반도 끄트머리까지 본다고. 거기서 270km 때려봐. 6,000m만 270km 보거든요. 거기서 또 보면은 동해안도 보인다고. 거기서 보면은 저기 어디 신의조 다 단동 다 보여요. 백령도 있는 데서 우리가 저 감시 정찰 헬기를 딱 띄우면, 그러니까 저거 그러니까 무인 고공 정찰 헬기 저거 꼭 만들어줘야 돼요. 카이가 이거 무슨 뭐 수송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자체 개발한, 그거 저기 엠브라이어랑 손잡고서 그냥 이렇게 그 소프트한 것만 하면 돼. 뭘 그런 걸 해. 뭐 함재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공격 헬기 저거 만들어줘야죠, 당연히.